가톨릭 뉴스 매거진 열린 세상 오늘. 보수정당에서 첫 여성 원내대표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셀라라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 신자이기도 한데요. 삼수 끝에 거머쥔 중책인 만큼 건강한 제1야당, 또 상생의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할 것이다. 나는 갈 수 있다. 지난 10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 기억나시죠? 2달이 지난 지금 엇갈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황의 방북 가능성 취재기자와 짚어보고요. 또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견해도 들어보겠습니다. 만 18세 고3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맞물려서 청소년 참정권이 허용될지 주목됩니다.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 연결합니다. 교황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고 의미를 짚는 바티칸은 지금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할 것이다. 지난 10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들썩였죠. 역사상 최초로 교황의 북한 방문이 눈앞에 다가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교황의 방북을 희망한다던 북한은 초청장을 보내지 않고 있고요. 교황의 방북 가능성도 미지수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도지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황의 방북이 처음 거론된 게 3차 남북정상회담 때였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문 대통령이 먼저 김정은 위원장에게 교황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적극 환대하겠다고 화답했고요.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에게도 초청 의사를 꼭 좀 전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한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교황에게 이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주겠다. 북한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교황의 발언은 사실상 방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네. 도 기자도 그때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 동행 취재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이 보도하느라 밤잠 거의 못 자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며칠 전에 교황이 북한에 가지 않을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 교황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였는데요. 내년에 교황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황의 내년도 해외 방문 일정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 해외 순방 일정이 가득 차 있고 모두 북한보다 방문이 쉬운 나라들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교황의 방북을 위해서 교황청이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이거 역시 교황청 관계자가 밝힌 건데요. 네. 교황청이 교황의 북한 방문을 염두에 두고 있고 실무선에서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네, 교황의 방북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만큼 교황의 북한 방문이 어렵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교황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건 대부분 지역 교회를 찾아가는 사목 방문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북한에 가려면 평양 교구에 주교와 사제가 있어야 합니다. 네. 이는 북한이 교황을 초청하려면 지역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뜻인데요. 교황이 언급한 초청장은 이런 문제를 포함한 협의를 의미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겠죠. 아무래도요. 네, 그래서 앞서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도 교황을 초청했는데 성사되지 못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체제가 흔들릴까 봐 중단했다는 증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아주 닫혀 있는 것만은 아니겠죠? 북한이 늦게라도 초청장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교황청을 방문했을 때 교황청 공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밝힌 내용을 보면요. 이 교황의 북한 방문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 파롤린 추기경은 다만 이 조건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지역 교회가 동시에 공식 초청장을 보내는 걸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 교회의 공식 초청이라고 하면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하고 있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남한의 주교들이 신자들과 함께 평양 순환공항에서 교황을 영접하겠다는 뜻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동안 관례와 조건을 뛰어넘어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온 만큼 이 방북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아직은 가능성이 열려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교황의 방북 가능성 도재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린 세상 오늘 문자창과 방송 토크 열려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선, 생생한 인터뷰, 열린 세상 오늘. 한반도 상황이 또다시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도,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도, 또 내년으로 예상된 교황의 방북도 전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될까요?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사실상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답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지요. 예. 결국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지금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거대 전략과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생존 전략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아직도 결국 양국 사이에 있는 불신의 간격 이것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고 결단력이 없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정부의 북미 중재 노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북한이 미국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잘 모르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시적인 그런 접촉 채널을 갖고 또 미국과 교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미국에 대한 이해의 한계가 있고 또 반면에 미국이 북한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미국 또한 북한 말을 아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북한을 보기 때문에 둘 사이에 그러니까 발생하는 것이 이제 불신이지요. 그런데 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핵 문제 발생 이후 지난 25년 동안 이 압박에 의한 힘에 의한 해결을 추구해 왔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조치들에 대해서 미국도 그에 알맞는 조치를 해달라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아직 그 미국의 결심이 서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결심 이전에 미국은 세계 유일 패권 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작고 힘없는 나라 북한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선선하게 상응 조치를 해줄 그런 입장은 또 아닌 것이 현실이지요. 예. 이것을 북한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성급하게 답방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내년 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후에 답방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까요? 뭐 선순환 구도긴 하지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회담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핵화가 큰 고비를 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관계에 이제 큰 발전에 합의할 수 있고 경제 협력도 본격화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선순환 구도로서는 좋은데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용기를 갖도록 계속 북돋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은 일단 대전환을 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선 전환을 했거든요. 네. 이것은 마치 40년 전 1978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개혁개방 노선에 전환을 한 것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큰 구조는 지금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의 길을 가고 그리고 정상국가의 길을 가겠다는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힘을 좀 더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 밑에 있는 실무 관료들이나 참모들 경우에는 만약의 경우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실패의 책임을 다 져야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향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전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랫사람들 경우에는 자기와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 선뜻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참모들의 생각과 트럼프의 계산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 북미 간의 큰 틀에서는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네. 지금 북미 협상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 인권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권을 압박한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상식으로는 지금 안 맞잖아요. 근데 그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 포기 선언을 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수교를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한 그 바로 다음 날 미국의 재무부가 똑같이 북한에 대한 제재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북미 합의, 육자회담 합의가 휴지화돼 버렸는데요. 바로 그래서 실무선에서 이루어지는 또 미국 사회의 주류 사회, 언론이라든지 의회라든지 행정문화 싱크탱크에 포진해 있는 정통 주류 외교 안보관에 따르면 네.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근본적 불신관에 입각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중재자 없이 한국의 역할 없이 북미가 둘이 맞붙어 갖고는 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인권 압박이 북미 협상이나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당장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만, 그러나 큰 구조는 지금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 역시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나마 지금 미국 내 대북 강경파로 불리는 분이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비핵화 성과를 전제로 대북 경제 제재 해제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도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이 볼턴 보좌관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네. 볼턴 입에서 초강경파 볼턴 보좌관 입에서 이게 남았다는 것은 유의미한 진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연성을 보여준 거지요. 네. 비핵화의 성과가 있다면 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겠다. 이제 유연성을 보인 건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북미 관계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미국이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보고요. 이때 저는 북한이 미국의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를 상대로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조야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는 불신을 보내고 있는 조야에 대해서 뭔가 또다시 뭔가 신뢰를 보낼 수 있는 미국이 북한을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선제적 조치를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가톨릭 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도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교황한테 아직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김 위원장이 왜 뜸을 들이는 걸까요?
이건 역시 북미 관계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이 초청장 보내는 것만으로도 세계적인 뉴스인데요. 그렇죠.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교황 방문과 관련해서는 뭐 절차라든지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얘기됩니다만은 이것은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일단 교황께서 그 북한 방문을 일단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내년 봄 이전에 전체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군요. 예, 저는 쿠바를 방문하셔서 오래된 50년 넘은 구원을 푸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교황의 방북 역시 교황으로서 의지를 가진 것이고 북한으로서 예. 또 놓칠 수 없는 카드지요. 네, 지금 뭐 내년 교황의 순방 계획에 북한이 빠져 있어서 북한을 안 가시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뭐 비공식 일정으로도 방북에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뭐 형식과 절차보다는 교황께서 북한 땅을 밟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교황으로서는 평화의 사도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예. 북한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세계에 등장하는 거지요.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의 하나로서 등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전국 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수 야당 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면서 일주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이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내세워서 자유한국당과 덜컥 손을 잡았는데요. 예. 그 손을 잡은 그 뒷 내용도 좋지 않습니다. 야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협치의 좋은 성과다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전국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예. 자유한국당과 예산 거래를 해놓고 이것을 협치의 좋은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내일 모레는 집권 3년째인데요. 네. 3년째 되도록 제도나 법률 바꾼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했습니까? 개건을 했습니까? 무슨 공정거래 개정을 해서 재벌개혁에 나섰습니까? 아니면 선거제도 개혁을 했습니까? 제도나 법개혁 없이 국민의 삶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시행령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정권 바꾸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지금 야 3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연대를 하게 되면은 국회 의석의 60%가 넘습니다. 182석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거제도 개혁도 하고 예산도 처리하고 개혁연대로 가면 되는 일을 그것을 굳이 외면하고 자유한국당과 짬짬이를 해서 예산 통과했다고 국민들에게 박수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인식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폐 연대를 계속해서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유치원 3법 안 되면 무슨 신속 처리 절차를 받겠다. 그런데 그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3당이 함께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3당은 자기 부속물로 언제든지 명분이 있는 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오만한 독선, 이것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성공적인 정부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먼저 이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앞뒤가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 전에 자유한국당을 견인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자 하고 사당이 합의하고 예산안 처리하고 했어야 이렇게 된다. 해서 자유한국당을 견인 압박했으면 그것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손잡고 예산안 처리한 뒤에 이제는 결국은 구호일 뿐입니다. 말인 것이지 그것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새로 지금 원내대표가 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와 설득하고 협상을 해서
두 당이 거대 양당이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어떤 안을 만들고 이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소수 야당이 지금 또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게요. 예. 물론 대외 선전용이긴 하지만 소수 야당이 자기들 의석 몇 개 더 가져가려고 한다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승자 독식의 예. 양당 구조로부터 예를 들면 식탁에 지금 초대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90%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세대들은 식탁에 앉을 의자가 없습니다. 정치적 대리인을 국회에 보내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득권과 정치인들이 둘러앉아서 밥 먹고 식탁 치워버리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 표니까요. 표를 많이 가진 대집단, 힘이 없는 대집단이 정치적 힘을 갖게 하자는 것이 이번에 연동형 비례요, 정치개혁이요, 선거제도 개혁인데 예. 이것을 뭐 야3당이 의석 몇 개 더 가지려 한다라는 식으로 선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이 문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당연히 이것이 어떻게 국회에서 그냥 원내대표가 풀어야 할 문제고 이해찬 대표 문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나의 신념이요 철학이라고 말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지도자라는 것은 결국 결과로서 얘기하는 건데요. 선의만 갖고는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은산 분리 얘기했었죠. 카카오뱅크 뭐 이거 하면서 여당이 반대가 심하니까 직접 청와대에 불러서 밥 먹고 설득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왜 은산 분리 정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을 불러서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촛불 정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왜 야당을 부르지 않습니까? 야 5당 대표 당장 불러서 같이 얘기하고 원내대표된 나경원 의원도 불러서 설득하고 대통령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 대통령 요즘 혼자 밥 먹는다는 얘기까지 돌아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도력으로는 이 지금 경제 상황도 나쁘고 그런데요.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연말연시에 국민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팔 걷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로부터 한반도 정세 또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결혼도 하고 군대도 가고 운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투표권만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한데요. 이참에 청소년 선거권도 허용될 수 있을까요? 선거 연령 하향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죠.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의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연결했었는데 같은 주제로 또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이 병역, 운전, 결혼까지 투표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선거권만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가 좀 청소년들을 어떤 의견을 가진 시민으로서 대우하기보다는 어떤 어른들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어떤 교육 대상 또는 보호 대상으로만 좀 지나치게 한정해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005년에 만 20세에서 19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사실 이제 시민단체들이나 청소년 단체들은 18세 선거권을 그때도 요구를
있거든요. 그때도 이미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18세 선거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18세로 낮춰지지 못하고 19세로 낮춰진 다음에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드렸던 질문인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 18세 청소년한테도 선거권이 허용돼야 하는 이유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한국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 인구가 한 20% 정도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논의가 되는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뭐 입시 경쟁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많이 사망 사고가 나기도 했던 어떤 현장 실습 노동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학교에서의 인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뭐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 문제들이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투표권은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이 선거철이나 막상 어떤 중요한 정치적 국면이 되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청소년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한 살 하향이고 고3 학생들이 일부가 포함이 되는 그런 조치이기는 합니다만 일부라도 이 청소년들 학생들이 선거권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 정치가 좀 진보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많은 사람들이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해 지방선거 때도 선거법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컸습니다. 한국당이 뭐 학교의 정치화, 학습 분위기 저하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는데 이런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유일하게 만 19세로 가장 높은 선거권 연령을 가지고 있고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고등학생들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같이 다른 나라들은 졸업을 일찍 해서 투표권을 18세에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한국보다 더 늦게 고등학교 졸업하는 OECD 국가들도 18세 또는 뭐 16세에 이렇게 선거권을 부여를 하고 있고 이런 고등학생들이 선거를 참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거나 뭐 부작용이 나타났다거나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우려들은 좀 지나친 우려고 좀 사실에 기반한 근거가 없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청소년이 미성숙해서 어른들의 의견에 휩쓸릴 수 있다. 그래서 투표권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선거 때마다 시민단체들이 좀 주도해서 청소년 모의 투표가 같이 진행이 여러 번 됐었는데요. 네네. 이 청소년 모의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소년의 모의 투표 결과가 어른들과 같을 때는 어른들을 따라해서 했다, 미성숙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또 어른들의 투표 결과가 또 다른 점이 있을 때는 어른들과 다르게 좀 미성숙한 면이 있어서 다르게 나타났다, 잘못 판단을 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었습니다.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또 정확하게는 이제 만 18세가 어른들의 의견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휩쓸릴 것인가에 대한 근거도 지금 전혀 없고 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선거 연령 하향을 학제 개편하고 연동짓는 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한국당이 고등학생은 투표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졸업도 1년 일찍 하는 이 학제 개편을 먼저 하고 18세가 투표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학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국회에서나 또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뭐 학제 개편을 당장 시급히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학제 개편이라는 거는 사실 뭐 1년 입학 당기고 졸업 당기는 일이 어마어마한 예산이나 뭐 어떤 논의 그리고 여러 조정들이 필요한
일인데 그냥 뭐 이때까지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선거연령 하향 얘기하니까 갑자기 학제 개편을 얘기한다라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도 않은 주장이고 좀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좀 선거연령 하향을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건 아닐까 이런 또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가 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당이 논의할 뜻을 비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보시나요? 어떠십니까?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큰 틀에서 이제 선거연령 하향 동의한다. 다만 학제 개편과 관련한 이제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게 좀 보통 이제 대부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 예. 어쨌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선거연령 하향이 큰 틀에서 동의를 한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좀 논의의 어떤 희망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총선 때 28세 청소년들이 투표를 할 수 있을까가 지금 가장 좀 관심이죠. 주요한 관심인데 이제 선거에 닥쳐서 이렇게 이런 큰 변화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 선거가 코앞에 닥치지 않는 시점에서 이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떤 국민적인 여론 측면에서나 또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정치권의 화두가 이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중에서도 정치인들은 또 선거구 개편에 지금 많이들 관심을 쏟고 있는데 이 선거 연령 하향과 선거구 개편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요건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금 선거연령 하향 외에도 어떤 국민의 뜻을 그대로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 국민의 어떤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어떤 정치 개혁 필요성이 같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선거연령 하향 문제도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때까지 정치적 참여에서 소외되어 왔던 국민들의 참정권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큰 틀에서 같이 논의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어떤 필요한 개혁 과제들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떤 이제 정치권에서 정말 또다시 하나도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이 이루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까 봐 우려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 연대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얼마나 계신가요? 저희 연대에 지금 370여 개의 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 단체들이 같이 하고 계시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단체에 속하지 않은 청소년들도 같이 가입을 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덩치가 크시네요. 네,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데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2018 지방선거를 좀 18세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것이 주요 목표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에는 여러 국회 선거법 개정을 요구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삭발 시위도 했었고 또 국회 앞에서 43일간 거리 농성도 했었거든요. 예, 결국에 이제 선거법이 개정이 되지 못하고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됐을 때 이번 지방선거에선 교육감 선거도 같이 치러지게 됐는데 그랬죠. 특히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고 우리가 출마한다면 이런 공약을 내겠다 이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청소년이 선거에 함께한다면 청소년 유권자를 신경 쓰는 후보라면 이런 공약을 낼 것이다라는 어떤 상상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까지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 문제 짚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들으셨습니다. 노래 가사 따라서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산골성당 신자들이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인 돈이 자그마치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화제의 성당인 춘천교구 내면본당 주임 정기원 신부 연결해보죠.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거긴 더 춥죠? 네, 여기는 산골짜기이고 기대도 높아서 예. 더 좋습니다. 네. 아니, 신자들 정성이 대단합니다. 1년 동안 모금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모금을 시작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 정말 부끄럽고 좀 쑥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뭐 방송에 나올 정도는 아닌데 좀 당혹스럽고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알려줬네요. 네. 그 아니, 계기는요. 네. 2018년 저희 춘천교구 주교님의 사목교서가 신앙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증거할까 하다가 올마의 키즈라는 그 사단법인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올마의 키즈를 도와주자 그런 취지하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부금을 전달하신 올마이 키즈는 그럼 어떤 단체인가요? 사실 거기 그 창립하신 신부님이 계시거든요. 예. 저는 뭐 그 신부님이 지금 인천교구의 김영욱 요셉 신부님인데 예. 올 마이 키즈가 이제 모두가 나의 아이들이다. 그런 뜻이죠. 라는 의미이고 2012년 12월에 김영욱 요셉 신부님께서 인천교구 소사 3동 본당 신자들과 설립을 하겠죠. 예. 그래서 초창기에는 국내 어린이들을 이제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법인으로 성장을 했고 전 세계 26개국 급빈 지역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내면성당 지금 신자 수는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주일날 120에서 130명 정도 나옵니다. 정말 미니 성당이에요. 아니, 본당 재정도 넉넉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신자들이 또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어린이 도와주는 모금을 부담스러워하진 않으셨습니까? 사실 우리 본당이 주일 헌금이 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이 노약자들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요즘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 귀찮아하거든요. 남을 도울 줄 모르고 돕는다는 일 자체를 귀찮아해요. 예. 그래서 또 우리 신자들이 좀 나눔의 의미도 잘 모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신자들이 좀 귀찮아하고 어리둥절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고 적극 동참을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걸 느끼신 거죠? 예. 네.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신부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더라고요. 1년 동안 사제관의 주방봉사자 없이 지내시고 인건비를 또 기부하셨다고요. 뭐 부끄럽고 쑥스럽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요즘 뭐 이렇게 혼자 해 드시고 주방봉사자 없이 사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도 또 네.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난 주일에 기부금 전달하신 거죠? 네네네. 네, 기분 정말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먼저 우리 신자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먼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자들도 기뻐하고 또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 신자들의 생각과 마음의 폭이 넓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내면본당 신자들이 모은 정성이 캄보디아 어린이들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나요? 네, 그 설립자 신부님 김영욱 요셉 신부님에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예.
캄보디아에 이제 거기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가 운영하고 있는 안나 스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나 스쿨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이제 임시 공부방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공부방을 독립된 공부방으로 이제 만들고 또 교사도 양성하는데 힘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본당 신자들이 다 함께 이렇게 나눔을 실천한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성당 분위기도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좋아졌죠. 네. 네. 만나서 또 이 기부금에 대한 얘기도 서로 많이들 나누시죠. 네, 사실 우리 신자들이 8년 전에 그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성당을 지었어요. 큰 성당을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받는 거에는 익숙한데 잘 베푸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랑은 받기보다는 줄 때 기쁜 거고 그렇게 또 기쁜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당 분위기도 좋아졌죠. 네.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나눔이란 어떤 건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이고 자매잖아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심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 아픈 환자들, 불구자들 볼 때마다 항상 측은한 마음이 드셔서라는 대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성심의 뿌리는 측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볼 때 당연히 예수님의 아들로서 형제로서 측은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를 해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다 모두 다 주님의 선물이고 감사할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시군요. 예. 내년에도 나눔 이어가시는 겁니까? 내년에요. 내년에도 하기로 신부님하고 약속했어요. 아, 내년에도. 그럼 한번 다시 또 연결해야겠네요. 안 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나눔 참여하셨다는 소식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캄보디아 어린이 돕기에 나선 춘천교구 내면본당 주임 정기원 신부님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매주 수요일 교황의 발언을 정리하고 의미를 짚어보는 코너죠. 바티칸은 지금. 오늘도 이창욱 번역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바티칸 뉴스 이탈리아어 번역 담당 이창욱 펠릭스입니다. 네, 수요일에 열리는 일반 아련 주로 바오로 6세홀에서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에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예, 제가 알기엔 바오로 6세 홀의 좌석이 6,300석이 마련돼 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정보통에 의하면 이번 수요 아련에는 약 8,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빡빡하게 들어간 모양입니다. 예, 입석도 있었겠죠. 네. 바오로 6세홀이 엄청 큰 것 같은데 번역가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니 저도 아직 못 가봐서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네, 조만간 번역가님과 제가 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요. 교황님이 지난번 일반 아련에서 10계명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네, 그동안 미사에 대해서 성사 그리고 10계명에 대한 교리를 차례로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번 일반 아련부터는 그 주님의 기도에 관한 교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루카복음 11장 1절을 독서로 읽었죠.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럼 이번 일반 아련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황님은 우선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셨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죠.
다들 그분을 찾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한밤중에 외딴 곳으로 물러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네. 사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죠. 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친교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 그분의 모든 힘의 근원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네. 공생활 동안에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니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셨잖아요. 네. 이 잔을 멀리 해 주십시오. 기억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시편 22편을 기도로 바치셨습니다. 예.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요청하게 됩니다. 네. 대림식이라서 아무래도 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드셨는데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겸손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예. 주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저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런 제자들의 태도가 대림시기 동안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교리 교육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공정한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청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대림시기 동안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면 아름다울 것입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번 대림시기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공허함에 빠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주일 삼종기도로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황님의 삼종기도가 두 번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토요일이 12월 8일이었잖아요. 네. 바로 그날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이었기 때문에 이날도 삼종기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대축일 삼종기도는 아무래도 성모님에 관한 내용이셨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네.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마리아는 예스라고 하셨지요. 죄 없는 상태에서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복음 1장 38절의 말씀인데요.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ecce ancilla domini fiat mihi secundum verbum tuum. 여기서 ecce 그러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fiat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라는 이 두 마디가 성모님 삶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처녀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돼야 한다는 이 어려운 삶을 성모님은 오로지 하느님만 의지하면서 대처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모님의 응답은 바로 기도였죠. 네. 그래서 교황님은 우리 또한 매일 이런 기도를 바치자고 권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삼종 기도 후에 바로 이날 그 알제리아 노트르담 성당에서 순교자들이죠. 19명의 새 복자 시복식이 있었어요. 아랍권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전날 밤 이탈리아 항구 도시인 앙코나 인근의 코리날도라는 도시에서 나이트클럽 그 압사 사고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린 그 소녀와 또 아이를 가진 엄마, 젊은 엄마까지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6명이 죽고 1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상자들도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기억하셨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그러므로 그분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찬미입니다. 하루를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시렵니까?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종 기도에서 이 구절을 기도로 마치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다 함께 기도합시다.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침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외쳐야겠습니다. 성모님처럼 예스 하면서요. 네. 대림 2주일 3종 기도에서는 어떤 얘기 하셨나요? 예, 지난 주일은 대림 시기를 깨어 있음과 기도라는 두 가지 자세로 보낼 것을 강조하셨죠. 네. 이번 대림 2주일은 이 기다림에 본질적인 내용을 채우자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즉 회개의 여정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 바로 참 회개의 요청이었죠.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고 가장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역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교황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믿는 사람은 형제에게 가까이 다가섬을 통해 세례자 요한처럼 사막에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와 좌절로 점철된 건널 수 없는 실존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전망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거부와 폐쇄의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중심입니다. 예,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요청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교황의 말씀과 행보를 살펴보는 바티칸은 지금 이창욱 번역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아까 캄보디아 어린이들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모금했던 강원도 산골성당 얘기 잘 들으신 모양입니다. 밤시배님이 시고이 신부님 목소리 푸근하고 좋으셨다고 따뜻한 소식이라 더 좋았다고 얘기해 주셨고 꽃비님도 십시일반 모금하는 게 좋게 생각된다 얘기해 주셨네요. 다 같이 나눔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린 세상 1부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명동성당에 와보시기 바랍니다. 모레 젊은이를 위한 고해성사를 시작으로 22일부터는 캐럴 공연과 연극 공연이 펼쳐지고 또 먹거리와 성탄 소품을 판매하는 성탄 마켓도 열린다고 합니다. 네, 또 전국 각 교구와 본당을 이어주는 네트워크죠. 양업 시스템이 도입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제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들 기자들의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하느님에 대한 찬미와 거룩함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힘 기자의 문화확대경에서 모노크롬 회화의 대가 이정지 루치 화백을 함께 만나보시죠. 열린 세상 오늘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톨릭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열린 세상 오늘. 가톨릭 신자 예술인을 더 크게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힘 기자의 문화확대경 순서입니다. 이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보고 오셨습니까?
누구인지 대답해 드리기 전에 앵커께 깜짝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혹시 모노크롬 회화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사실 잘 못 들어봤는데 모노크롬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 보니까 단색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노크롬은 단색화 또는 단색조 회화라고 부르는 화풍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한 가지 색 또는 한 가지 계열의 색으로 그리는 그림을 뜻하죠. 네, 그럼 판화 같은 건가요? 판화를 떠올리시면 이해는 쉽지만 아쉽게도 판화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황색 물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감 제조 회사마다 표현되는 색감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겠죠. 어느 회사 물감은 붉은 기운이 강하기도 하고 또 다른 회사 제품에는 황색 기운이 강한데요. 네.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이 모노크롬 회화입니다. 이번에 만난 분이 모노크롬 회화를 하는 분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나라 모노크롬 회화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정지 루치아 화백입니다. 네. 아마 한국 현대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네. 이 화백은 한국 현대미술가 100인 가운데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서울시립미술관, 호암미술관, 일본 후쿠오카 시립미술관 등의 작품이 소장돼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76인 이정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독자적인 모노크롬, 즉 단색조 회화를 그려왔습니다. 네. 모노크롬 회화는 일종의 추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시각적인 것을 청각으로만 소개해야 되기에 제가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생활성가 가수 신상옥 씨가 작곡한 내 발을 씻기신 예수를 두 가지 버전으로 들으셨는데요. 네. 같은 노래도 혼자 부르는 경우와 여럿이 함께 부르는 경우에는 그 느낌이 다릅니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네네. 이처럼 모노크롬화를 한 명이 부르는 노래, 또 여럿이 부르더라도 화음을 넣지 않는 재창 같은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확실히 잘 됩니다. 어떤 차이인지도 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정지 화백이 말하는 모노크롬 회화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일단 선택이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물감 선정서부터 이제 창작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딴 사람이 안 쓰는 블랙톤을 찾아야 되는 거, 갈색 톤을 찾아야 되는 거. 저는 그쪽에다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작품을 하고 있어서 단색화라고 해서 내놔도 거기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갸우뚱하면서 이게 정말 단색한가, 그 속에 어떤 신비스러운 게 들어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신비에 대한 그 단어가 어떻게 하면 신비스러운 색깔을 찾아낼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색제학도 좀 하게 되고 또 남이 안 쓰는 색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색깔을 골라다가 쓰는 어떤 그런 약간의 사치스러움? 이 화백은 원래는 자신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졌는데 전시를 앞두고 무리를 해서 목소리가 좀 잠겼다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전시를 너무 열심히 준비하셨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모노크롬 회화를 설명하면서 앞서 이 화백이 사치스러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남성 작가들의 모노크롬 회화는 달리 또 다른 여성만의 감각적인 표현으로 그림을 그리며 고유의 방식으로 작품에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먹으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붓글씨에 쓰듯 검은 먹색과 흰 화선지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죠. 반면에 먹에다 물의 양을 조절해가지고 농담으로 원근과 이미지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정지 화백은
단색조 회화에다가 자신만의 감각적인 색감을 더해서 그림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화백의 개인전이 오늘부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명동대성당 지하 갤러리 1898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원래 갤러리 1898이 1관부터 3관까지 있는데 그렇죠. 예, 이화백은 전관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와, 그럼 작품 수가 많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성탄절인 25일까지 열릴 예정이니 명동에 나들이 오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전시회에 가보시길 희망합니다. 네, 이번 전시작들이 이화백의 눈물 어린 기도로 탄생한 성미술 작품들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가 1974년부터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에 출품해온 성미술 작품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기도의 힘으로 완성해온 작품들을 총망라한 전시회인 셈인데요. 네. 사실 추상화로 성스러움을 표현한다는 것이 말이 쉽지 화가라도 보통 고민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12제자 하면 베드로 사도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성모님 하면은 아름답고 인자하신 여인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보통 그렇죠. 네네. 반면에 그런 추상화로 하느님에 대한 찬미라든가 거룩함을 보는 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기 위해서는 정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죠.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화백은 이번 전시회에서 십자가와 묵주를 떠올려 작업해온 그 추상 성미술 작품 40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여기서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말 절실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온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을 가지고 지금 전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자신이 없었다고 방황만 했기 때문에 40여 년을 그리면서 방황, 모색, 절망 그것 빼놓으면 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도 내가 40점을 건져가지고 더군다나 명동성당에서 전시를 갖다가 할 수 있게 되는 그 용기라는 건 하느님의 은총 아니면 됐겠나. 인터뷰가 자연스럽게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는데요. 이화백은 원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인데 성미술 작품을 하면서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일상은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저처럼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도 그런 정도의 신앙이고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전시 때는 진짜 정말 제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시를 하게 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한 거예요. 작품 같아야지 내놓지 항상 마음에 이건 아닌데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맨날 기도 속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용기를 낸 것 자체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정지 화백의 가족들이 묵주기도로 신앙을 체험한 일화도 있다면서요? 네, 6.25 전쟁 때 한강을 건너서 피난을 가게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눈앞에서 비행기가 폭격을 했는데 바로 앞서갔던 이웃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발자국만 더 갔으면 아마도 이화백 가족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가족들은 모두 무사했다고 합니다. 이야. 바로 할머니와 어머님의 끊임없는 묵주기도 덕분이었다고 이화백은 증언했습니다. 네. 이화백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끊임없는 묵주기도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기도 생활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해왔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네. 작품에 임할 때도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손에 묵주를 놓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바탕이 돼서 눈물로 만든 작품이 바로 오늘부터 갤러리 1898에서 열리는 이정지 화백의 전시회입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적인 신앙 이야기가 줄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정지 화백의 신앙과 작품이 궁금하신 분은 서울 명동 갤러리 1898에 들르셔서 작품도 감상하시고 또 작가와 얘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힘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우리 국민을 불편하게 만든 KTX 탈선 사고 결국 이번에도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선로 전환기의 전선 연결이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시공사의 잘못이든 유지 감독 과정에서의 잘못이든 철도 조직의 기강 해이를 반드시 다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도 기자와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토부가 밝힌 사고 원인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선로 전환기 연결 불량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났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건설교통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관련 보고를 했습니다. 김 장관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번 탈선 사고의 원인이 선로 전환기의 전선 연결 불량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는 뭐 시공이나 유지 보수 과정에서 한 번만 제대로 검사했다면 쉽게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선로 전환기라는 게 어떤 장치입니까? 네, 선로 전환기는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시키기 위한 건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열차의 선로를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선로 전환기의 궤도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분기기를 움직여서 기차가 다른 선로로 이제 달릴 수 있게 하는 장치인데요. 선로 전환기가 고장이 나면 근처 신호소에서 이제 고장 사실이 전달되고 신호소는 열차에 정지 신호를 줘서 열차를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만약에 선로를 잘못 바꿔주면 큰 사고로 이어지겠죠. 이번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정말 어이가 없는데 그럼 시공 단계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중간 단계의 잘못입니까? 아직 조사 중이라서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만 조사위원회는 초기에 설치된 잘못된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설치가 잘못됐다고 해도 유지 보수상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조사위원회는 선로 전환기에서 이상 신호가 여러 번 감지됐는데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는 강릉선 KTX 개통 이후 유지 보수를 하면서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책임 소재를 두고도 논란이 커지겠네요. 네, 초기에 설치가 잘못됐다면 이를 시공한 철도 시설공단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코레일 쪽 책임이 더 큽니다. 그렇죠. 다만 코레일 측에서는 시설 납품 후 검사 기간이 2년이 이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공단이 책임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만약에 선로 전환기 등 관련 부품 설계가 잘못됐다면 선로 전환기 제작 시공을 맡은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철저한 조사 후에 시설을 설치한 철도공단이든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코레일이든 책임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네, 코레일 오영식 사장은 사퇴했군요. 네, 오영식 사장이 어제 사퇴를 했는데 안전한 철도를 강조해왔지만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사죄의 뜻과 함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우리 철도가 처하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영식 사장뿐만 아니라 그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관련 인사들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장이 물러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강 회의까지 거론되고 있네요. 네, 오영식 사장 취임 이후 눈에 띄는 성과로 꼽은 게 해고자 복직 문제 그리고 KTX 여승무원 특별 채용 문제고요. 또 노조 정원 3,064명 증원 요구도 현재 수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게추가 노조 쪽으로 쏠렸고 현장에서 간부급 직원들의 지시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제기됐었는데요. 오영식 사장이 물러났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경영진을 서둘러 임명을 하고 예. 문제점도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혹시 코레일 탈선 사고 이후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앵커께서는? 네, 험하더라고요. 예, 그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불안해서 못하겠다. 책임져라. 총체적 안전비비를 지적하는 글이 좀 많고요. 그다음은 코레일 등 이른바 낙하산 인사 비판입니다. 네 사람 심기를 좀 그만둬라. 비전문가 캠코더 낙하산 인사 즉각 그만두고 국민께 사과하라. 이렇게 다양을 합니다. 그 댓글을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너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김현미 장관이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사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안전 불감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KTX 탈선 사고 관련 소식 이상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거리를 물들인 반짝이 장식과 캐럴 노래소리,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이
네.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와서 모레부터 서울 명동대성당 일대에서 열리는 성탄 축제 관련 소식을 유은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거리를 물들인 반짝이 장식과 캐럴 노래소리.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 가톨릭 신앙의 중심인 서울 명동대성당 일대도 성탄 맞이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특별히 명동 겨울을 밝히다는 제목의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첫 행사는 젊은이를 위한 고해성사로 대림 시기를 보내는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주교들이 직접 청년들을 만나 고해성사를 줄 예정입니다. 명동으로 가는 이들에게 성탄 소품과 수공예 성물을 소개하는 성탄 마켓도 열립니다. 가톨릭 회관 앞마당에서 나흘간 펼쳐지며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해 성탄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24일과 성탄 당일은 연극과 음악 공연, 공개 방송 등이 연이어 펼쳐질 예정입니다.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는 톨스토이의 대표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성탄 분위기에 맞게 각색해 파밀리아 채플 무대에 올립니다. 캐럴 공연은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과 CPBC 소년소녀 합창단 등이 참여해 명동대성당 들머리를 물들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도 이틀 동안 가톨릭 회관 앞마당에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해 생생한 성탄 분위기를 전할 계획입니다. 24일 오후 2시에는 그대에게 평화를, 저녁 8시 김도영의 명동연가가, 그리고 25일 낮 12시에는 한낮의 가요 선물, 저녁 6시에는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가 스튜디오를 옮겨 청취자들을 직접 만납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 전국 교구의 모든 본당과 기관을 이어주는 네트워크죠. 양업 시스템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의 이름을 땄는데요. 덕분에 각 교구의 본당 행정 업무가 한결 편리해졌죠. 어제 열린 20주년 기념행사 소식을 이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11일 서울대교구청 본관 1층 로비.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 최양호 신부는 정보화 기반 구축 시기였던 1997년부터 20년을 6단계로 나눠 설명하며 지금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함께해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최양호 신부는 천주교의 양업 시스템은 한국교회 전체를 통합 전산망으로 구축했다면서 이 시스템은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살펴봐도 유일무이한 시스템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어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축사를 통해 초창기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봉사해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양업 시스템은 제가 선지전 때 1999년 교구에서 사목행정국정위를 조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뛰어난 사목자였던 최양업 신부처럼 교구와 본당, 신자 모두에게 유용한 사목적 도구가 되리라 기대하면서 양업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했습니다. 양업 시스템 개발 역사와 함께 해온 우리은행의 손태승 은행장은 축사에서 지난 20년간 전 세계가 IT 정보기술이라는 커다란 파도를 향해 왔다면서 정보기술은 이미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대폰의 보급이 지난 20년간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양업 시스템 구축이 우리나라 천주교 사목행정에 미친 영향도 대단했으리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의 이름을 딴 양업 시스템의 개통으로 교구의 모든 본당과 기관은 네트워크로 연결됐습니다. 2008년에 개통한 통합 양업 시스템으로 한국교회는 전국 교구가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되는 통합 사목 행정 지원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 양업 시스템으로 전국 교구 본당의 행정 업무와 신자 개인의 신앙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적 관리 및 인사, 회계를 비롯해 구역 반별 신자 현황 등 다양한 사목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에는 카카오 정책 지원팀 김대원 이사가
인공지능과 윤리를 주제로 다음소프트 송기령 부사장이 빅데이터 세상을 읽다를 주제로 한 특강이 열렸습니다. CPBC 이지혜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지승신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4선의 나경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나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 103표 가운데 68표를 받아 김학용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정책위 의장에는 재선의 정용기 의원이 뽑혔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발한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을 계기로 택시업계가 오는 20일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 연맹위원장은 대한민국 적폐의 1호인 국회가 변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는다며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0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고 택시기사의 애환을 국민께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 단체들은 앞서 10월 1차, 11월 2차 집회를 연 바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에 분쟁 지역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4억 9,8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한유총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과 곽상도, 권성동, 김한표, 이장우, 오재세, 전희경, 최도자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유총이 지난달 말 회원들에게 액수를 정해 이들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독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법은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 입장이어서 국회 법상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비리 유치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민주당 원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농단 의혹을 비롯한 검찰의 현안 사건 수사는 민주주의를 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총장은 어제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원내 간부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소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총장의 발언은 지난 2016년 말부터 이어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의혹 수사, 현재 진행 중인 사법농단 의혹 수사 등이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립대학 보직교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이 사립초중고교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시험지 유출 등 비위를 저지른 사립교원에게도 국공립교원과 같은 징계 기준이 적용되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의 감사 결과는 실명으로 공개됩니다. 교육부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네, 문자로 끝번호 9682번님께서 인천 12번 버스 기사입니다. 열린 세상 오늘이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이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대림 개편 맞아서 지난주부터 아주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거리에서 들리던 캐롤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끝곡은 캐롤로 골라봤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